네, 276페이지 명청제국 일본의 발전은 간단히 하겠습니다. 학습 자료는 없습니다. 일단 한번 가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요거 8기군 이거는 이제 청나라예요. 청나라. 이따가 설명을 다 할 것 같고 일단 가볼게요. 지난 시간에 송나라, 원나라 배웠잖아요. 근데 이제 송원은 흘러가고 이제 그 다음 시대인 명나라, 청나라 시대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고려 끝나고 조선으로 가는 그 시기죠. 여기 보시면 원나라는 한족을 되게 무시하고 차별했죠. 그래서 이제 이 원이 약해지면 당연히 한족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원나라가 통일한 이후에 중국 전체를 차지한 이후에 상당히 핍박받았던 한족들 다시 일어났는데 이렇게 민족을 차별 대우했던 걸 우리가 역사상에서 쭉 보면 나라가 오래 크게 길게 유지하지를 못하죠. 그래서 중국도 마찬가지, 원나라도 마찬가지로 100년 원을이라고 나라를 이름을 고친 이후에 100년이 이제 채 차지도 않고 나라가 이제 끝나게 되죠. 보시면 한족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붉은색 두건은 뭐 뒤집어 쓴 도적대다 해서 홍건적이라는 표현을 쓰죠. 근데 그 중에 주원장이 이름이에요. 주원장이 이름이고 옆에 보면 홍무제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주원장이라는 사람이 명을 건국한 처음 할아버지예요. 명나라를 세운 사람인데 우리가 대부분 이런 사람은 태조라고 부르거나 어떤 경우에는 고조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특이하게 홍무제라고 하는 이유는 태조라 부르기도 해요. 어떤 데서는 태조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흔히 주원장 하면 홍무제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홍무제를 하는 이유는 주원장이 썼던 연호 그 해의 이름이 홍무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홍무제라 하고 일단 명을 세웠답니다. 1368년. 우리가 조선이 1392년이니까 조선 건국하기 한 2, 30년 전이네요. 그죠? 근데 우리 이전에 세웠던 송나라를 누가 세웠냐 했을 때 기억해요? 송은 누가 세웠었지? 수당, 송원, 명청에서 송은 나라 이름 송태조. 그죠? 조광윤이었죠? 조광윤. 원의 경우에는 몽골을 최초로 통일했던 게 테무친, 칭기스칸이었고 쿠빌라이 칸이 원이라고 이름을 바꿨었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땅을 이제 차지를 하게 됩니다. 중국 땅을 차지를 하게 되고 홍무제는 여기 두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황제권을 강화하고 재상제를 폐지하고 아예 재상을 폐지해버려요. 재상이 가장 높은 사람이잖아요. 관료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을 재상이라는데 아예 폐지하고 자기가 다 알아서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료들을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꾸 관리 감시하는 감찰을 강화해서 모든 권한은 황제에게 집중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라를 운영하려면 당연히 세금을 잘 걷어줘야 되죠. 그래서 땅을 조사하고 토지대장 그리고 호적대장. 호적대장은 집에 누가 사는지 일할 만한 남자는 몇 살이고 몇 명인지 뭐 이런 거 검사해서 기록을 남겨놓는 거죠. 그래서 이거 역시 군대 군역에 동원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작업이죠. 그러니까 나라를 처음 세웠다거나 전쟁을 끝마치고 회복을 해야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땅 조사 그리고 남자 머릿수 조사 이거를 꼭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이제 국력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강한 왕이 등장해야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자, 여튼간에 한번 가볼게요. 근데 이제 관리들이 수탈을 많이 하니까 보시면 관리의 수탈을 줄이고자 농민이 직접 자기들이 세금을 걷고 치안을 유지하는 제도인 무슨 제를 실시했다고요? 이것 좀 중요합니다. 이갑제. 상당히 유명한 제도인데 왼쪽에 보면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갑제 그냥 읽어보시고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그 지역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해결을 한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장이 돌아가면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장은 그 지역에서 그래도 경제력과 이렇게 인덕이 있는 사람이 먼저 맡아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10년 단위로 돌아가게 됩니다. 일단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원나라가 이제 몽골족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홍무제의 경우에는 한족의 전통을 다시 되살리려고 유교적인 전통 회복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학교도 세우고 과거대도 정비하고 유교는 6개의 유교적 가르침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그냥 뭐 별거 아니에요. 부모에게 효도해라, 순종해라, 뭐 공경해라, 이웃하고 잘 지내라, 교육해라. 뭐 금지한 거는 하지 마라. 뭐 열심히 돈 벌어라. 그냥 뭐 뻔한 이야기긴 한데
유교에서 꼭 해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황제가 6개를 가르쳐 준다 이런 뜻입니다. 역시 왼쪽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유교.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명예 번영과 세태 벌써 번영하고 벌써 쇠퇴하네요. 보시면 상당히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영락제는 약간 우리나라의 수양대군 같은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조카였던 황제, 해제라는 황제였었는데 조카를 이제 밀어내고 자기가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베이징으로 이제 수도가 옮겨지게 돼요. 밑에는 원래 아래쪽에 있었어요. 명나라 처음에 건국할 때. 근데 다시 위로 올라가게 되죠. 왜냐하면 왕위를 뺏은 사람이기 때문에 기존의 근거지는 사실 가지고 있기 부담스럽죠. 그래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의 경우에 멀쩡하고 정상적인 루트로 왕이 되지 않았으면 자신의 능력을 꼭 과시하고 이제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주변 국가를 자꾸 건드리고 이제 전쟁하면서 땅을 넓혀주고 다니죠. 그래야 이제 사람들이 너 일 잘하는구나. 네가 왕이 되는 게 맞았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니까. 보시면 몽골 원정, 베트남까지도 갑니다. 근데 이 베트남 복속은 오래 안 가요. 금방 끝납니다. 베트남이 바로 독립을 해버려요. 아무튼 간에 국력을 열심히 과시하고 다녔대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키워드가 나오고 이건 상식이라서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정화. 정화는 사실 초등학교 수준이기도 해요. 정말 중요하고 너무 기초라서 다 이거 아는 친구들도 꽤 있을 거예요. 정화 사람 이름이죠. 환관. 영락제가 보낸 사람이죠. 동남아시아는 당연하고요. 심지어 인도, 아프리카까지도 갑니다. 그래서 이 정화가 배 타고 명나라의 이름을 걸고 각 나라에 가서 조공을 바쳐라. 명에 대한 새로운 조공을 바쳐라. 이렇게 요구를 하죠. 네, 사실 이건 굉장히 한시적인 거긴 하지만 명나라의 위상이 상당히 높고 이 당시에 이제 밑에 보시면 배가 하나 나와요. 그죠? 배. 정화, 즉 영락제가 보낸 정화가 썼던 배는 크기가 요만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유럽의 배는 요만하다는 거죠. 이게 크기 차이를 아시겠어요? 상당히 아주 긴 시간 동안 중국의 그 국력이나 이런 기술력이 훨씬 우세했습니다. 산업혁명 이전까지는. 보시면 이게 다 이 이 색깔 그어져 있는 요것들이 다 이제 정화가 다 왔다리 갔다리 했다는 거죠. 일단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기린도 있네요. 기린. 그죠? 기린. 기린이 태평성대 여기 보면은 성인이 다스리는 태평성대에 기린 출연한다 이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락제는 안 그래도 자기가 왕이 되는 과정이 자연스럽지 않았기 때문에 기린이 왔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막 버선발로 뛰어나갔다는 기린이 이때 나와요. 쭉 보시면 화교라고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중국인인데 우리나라도 있죠. 중국인들 와서 자기네들끼리 사는 거 화교 사회, 또 화교라는 표현 쓰는데 이때부터 이제 화교 사회가 한족에게 화교 사회가 형성이 됐다. 동남아시아에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영락제 이후에는 나라가 흔들리게 되는데 가장 흔들리게 되는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일단 한번 봐볼게요. 몽골족 계속 날립니다. 왜구 아래에서 계속 바다에서 날리죠. 게다가 임진왜란때 조선을 도와줘 버렸죠. 안 그래도 자기들도 힘든데 다른 나라 가서 도와줬다가 이제 전쟁 이제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명나라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관리했던 나름의 조공국이었던 조선을 이제 도와줘야 한다는 명분도 있긴 합니다만 일단 조선이 무너져 버리면 요동을 빼앗겨 버리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중국 수도였던 북경 베이징까지도 당연히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쟁에 참여를 했죠. 근데 이제 전쟁을 하면 당연히 돈이 듭니다. 그리고 전쟁 이후에 딱히 땅을 얻거나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얻은 것도 없기 때문에 이 전쟁은 그냥 마이너스 전쟁이죠. 그리고 게다가 과중한 세금 이거에 대해서 농민 반란 결국에는 망했습니다. 1644년. 1644년이면은 우리나라 병자호란 이후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결국 이제 청나라로 나라가 넘어가게 되는 거죠. 넘어가겠어. 자,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이제는 청나라 나왔어요. 청나라. 아까 처음에 앞장에서 그 군대 이거 기억나세요? 이게 이제 청나라 8기군이거든요. 청나라 8기군의 옷인데 만주족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 처음에 우리 배웠던 이민족 중에 여진이 있었죠. 여진족은 고려 시대에 우리 국경을 잡고 깔짝깔짝 넘어와서 윤관이 별무반을 조직했고 그랬던 거 기억나죠? 동북 구성. 그죠? 근데 이 여진족
근데 이자겸이 집권한 이후에는 이제 굉장히 여진이 강력해졌잖아요. 근데 그때는 전쟁 안 하고 바로 숙여버렸죠. 여진이 세웠던 나라가 뭐였어요? 금이었죠. 예.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금을 잇는다 해서 후금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여진이 점점 강해지면서 나라 이름을 한 글자 뭘로 바꾸게 된다? 그죠? 청이라고 바꾸게 되죠. 청이라고 바꾸게 되고 명나라의 뒤를 이어서 중국 대륙의 주인이 됩니다. 근데 이들이 청을 건국했던 여진은 자신들이 여진의 분파 중에서도 만주 지역을 근거로 합니다. 만주 지역. 만주 지역 우리 그 한반도 북부 거기. 그래서 자신들을 특별히 만주족이라 부르거든요. 그래서 여진족이라고 해도 틀리지는 않겠지만 특별히 청나라는 자기 자신을 만주족이라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서 보면 만주족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만주족의 국가 청나라 이렇게 하면 정답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진의 분파, 여진의 일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계속해서 청나라 계속해서 볼게요. 명이 쇠약해지자 아까 말씀드렸던 만주 이야기 나오죠. 누르하치는 사람 이름이죠. 자, 이 사람이 청을 세운 청태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만주족이라고 불렀던 여진족을 통일해서 후금을 세웠다.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여기 밑줄 한번 그어볼게요. 후금을 세운 게 1616년. 1616년이죠. 자, 그 이후에 홍타이지, 이제 태종이라 부르는 이 사람이 조선을 침략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정묘호란, 병자호란으로 이미 다 배운 부분이지요. 지도를 한번 봐볼까요? 굉장히 넓죠. 이 지도를 보시면 이 안에 있는 이 부분은 명나라예요. 근데 명에 비해서 청은 정말 넓잖아요. 그래서 이 중국 땅을 이제 중국 여러 왕조가 있었습니다만 맨 마지막 왕조였던 청나라가 가장 땅이 넓어요. 가장 거대한 땅을 형성했던 거고 그걸 이어가는 게 현재 중국이긴 합니다. 여기에서는 꼭 보셔야 할 인물이 있어요. 이제 보면 마지막에 3명의 사람이 나오죠.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 제제제는 황제 제자고 굉장히 잘 삽니다. 이 시기는 큰 문제 없이 아주 태평성대 최고의 전성기. 그리고 땅이 아주 넓어요. 특히 이제 걸륭제의 경우는 전쟁을 엄청 많이 합니다. 그래서 땅을 엄청 넓혀 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밑에 보면 3명의 황제가 쫙 앉아 있잖아요. 수능이나 한국사 아니라 수능이나 모의고사나 이런 문제들 보면 아예 이 사진이 아니죠. 이 그림이죠. 이 얼굴을 이거 주기도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모습이니까 한번 눈에 잘 넣어두세요. 짐은 자기 자신을 말하죠. 황제를 짐이라 하죠. 보시면 쭉 러시아 국경도 맺었고 반청 세력도 반청이라는 건 청에 반대하는 세력 강희제 그리고 옹정제입니다. 옹정제도 굉장히 태평성대 그리고 걸륭제 전쟁 많이 했다 이런 이야기. 자 넘어볼게요. 역사 탐구 중요해요. 역사 탐구는 이전에 중국 한족이 아닌 다른 이민족이 중국 땅을 차지하거나 중국 땅에 들어와서 뭔가 할 때 항상 한계점이 뭐냐면 중국 사람들 문화 수준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항상 자기들이 먼저 군사력은 강해서 쳐들어왔는데 시간이 지나면 동화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중간해지는 거죠. 이거를 막기 위해서 청나라가 굉장히 또 노력을 하죠. 근데 청의 중국을 지배하는 방식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를 보시면 이거 만주족의 풍속인 변발 이 머리죠. 이렇게 머리 하는 거. 남자들 머리 이렇게 앞에 밀고 따는 거. 변발을 강요합니다. 그러니까 외모부터 만주족하고 이제 비슷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호복 역시 호가 이제 오랑캐 호인데 호복 역시 만주족의 옷을 말합니다. 그리고 한족의 중화사상은 자기들이 최고라는 거죠.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철저하게 탄압하고 청나라 황제를 비방하거나 왕조를 이제 까면 이제 아예 처형을 해버립니다. 글자 하나 가지고 이제 트집 잡아서 막 구족을 멸해버리고 죽여버리고 그렇습니다. 이거를 무섭게 하는 거라고 해서 이제 강력하게 한다고 해서 강압책이라고 합니다. 강압책. 그죠? 회유책은 뭐예요? 회유책은 이제 꼬드기는 거죠. 이렇게 잘 구슬리는 거.
그래서 한족들이 원하는 걸 또 좀 들어도 줍니다. 무조건 쪼기만 하는 게 아니고 들어도 주고 이제 세금도 좀 깎아주고 그래요. 중국 문화도 전 이제 인정해주고. 근데 여기서 보면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만한 병용제라는 게 있어요. 만은 만주족이겠죠? 만은 만주족. 한은 한족, 중국 사람들. 병용, 병, 나란히 병, 쓸 용. 어떤 관직이 있어요. 관직은 당연히 그 역할은 하나인데 쓰는 사람은 만주족 한 명, 한족 한 명을 같이 이 자리에 임명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만한 병용제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 눈치채겠지만 진짜 실제 권한, 실권은 누구한테 있겠어요? 당연히 그죠. 당연히 만주족한테 있겠죠. 그래도 이제 한족 입장에서는 그간 오랫동안 관직을 못했잖아요, 제대로. 그러다 보니 이것도 좋아했다는. 그리고 중국 문화 전통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책도 만들어내고 중국 문화를 정리하게도 해요. 근데 그거 역시 만주족의 입장에 맞아야지 가능한 거죠. 안 그러면 이제 피바람이 부는 거지. 일단 2번 봐볼까요? 소수의 이민족인 청이 다수였던 한족 효율적으로 지배할 수 있었던 거. 이전의 원나라에 비해서 청은 훨씬 더 오래 가요. 그래서 그 차이를 여기에서 알 수가 있거든요. 이전에 원나라는 몽골 제일주에서 한족 엄청 차별만 하고 이제 꾹꾹 누르기만 했죠. 밟기만 했죠. 근데 청은 뭐하고 뭐를 적절하게 잘 썼다. 그죠? 바로 위에 정답이 있죠. 강압책과 회유책을 병행 같이 썼다는 거죠. 적절하게 강압책을 썼다가 회유도 했다가 회유했다가 강압도 했다가 이런 식으로. 자, 넘어갈게요. 예, 이미 송나라 때부터 자꾸 경제가 좋다 어쨌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죠. 그리고 서민 문화가 나왔다는 얘기가 이미 송나라 원나라 나왔는데 명청 때 이제 와에 더 꽃을 피우게 됩니다. 보시면 제일 먼저 선생님 집 개가 또 눈치 없이 짖고 있네요. 어허. 자, 보시면 농업 기술은 계속 발전을 해요. 그리고 고구마, 땅콩, 담배, 옥수수 이거 지금 우리 흔하게 먹고 농촌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 거로 우리 작물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신대륙, 그 아메리카 신대륙에서 건너온 신작물입니다. 명청 시대에 이제 이게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계속해서 수공업도 발전을 한다, 상업도 발전한다 그 얘기예요. 쭉 내려갈게요. 대상인들도 등장을 하죠. 여기 정말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신사층. 우리가 송나라 때 처음으로 등장해서 정치했던 유학자들, 우리가 송나라 때 처음 뭐라 그랬죠? 그죠? 사대부라 했잖아요. 사대부. 근데 이제 명나라 때부터 오면은 명청 마찬가지, 청나라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신사층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명이 망하고 나서 청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청나라가 바로 나라를 다 완벽하게 장악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에서 나름 이제 학식이 있고 덕망이 있었던 신사층이 도와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명나라, 청나라까지 해서 각 지역에서 굉장히 힘을 써줬던 사람들을 신사층이랍니다. 신사층은 중앙 정부에 이제 협조하는 대가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범죄를 좀 저질러도 가벼운 것 같은 경우에 좀 봐주기도 하고 세금도 안 내고 그랬습니다. 일단은 밑에 보시면 여기 있네요. 이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신사란 전직 관료, 그러니까 관료였다가 은퇴한 경우, 그리고 관료가 되기 위해서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 이 관료가 된 것도 아닌데 시험을 보려고 준비해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자로 유학이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당시에 명청의 경우에는 인구 수가 엄청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데 과거를 통해서 중앙 관리가 되는 자리는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 시험에 목매고 평생 공부를 해도 관리가 되는 경우가 정말 드물겠죠. 아주 극히 드문 경우가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 시험을 준비하고 뭐 적어도 1차 시험 한 번이라도 합격을 했다 뭐 이러면은 완전 이제 그냥 그걸로 그 지역에서는 최고야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사계층 여기서 시험을 준비하는 계층도 들어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명중기 이후에 새로운 사회 세력으로 지방 행정도 보좌하고 향촌 질서, 백성 교화, 세금 좀 특이한 역할이죠.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명이 망한 후에도 청하고 타협을 해서 그들의 지위를 유지하고 청 입장에서는 국가가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도와주었던 것이죠. 여기 보면은 부역 면제, 일하는 거 면제, 가벼운 범죄는 처벌을 면제당하는
이거 특권의 특권, 그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은은 정말 중요한 키워드예요, 사실은. 그래서 고등학교에 가시면 동아시아사가 있어요. 동아시아사의 아주 중요한 한 아예 쏟아놓은 파트가 은입니다. 은. 그러니까 은이 움직이는 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역사를 바꿔버리는 게 은이에요. 은. 보시면 원래는 은이 부족했대요. 근데 이제 수출을 통해서 은이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게 되는데 중국 상품이 그 당시에 이제 최고잖아요. 당연히 비단, 도자기, 차, 먹는 차 이런 것들 다 최고다 보니 이제 서양 애들이 은을 싸지머지고 와서 다 사가게 되죠. 그래서 중국 안에 은이 엄청 많아져요. 은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리고 명나라, 청나라의 경우에는 이 은으로 세금을 걷기도 하죠. 걷어요. 그러다 보니 은은 더 많이 필요하게 되고 은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 옆 나라인 일본은 원래 은이 많아요. 네, 여러분 원래 이제 은은 이제 캐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깨끗한 은이 그 산에서 나오는 광산 캐면은 은이 깨끗하게 나오냐 그러진 않겠죠. 불순물하고 같이 막 섞여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고운 은으로 정제하는 과정은 굉장히 고급 기술이에요. 근데 이 고급 기술을 우리나라 조선에서 먼저 개발을 합니다. 근데 조선은 기술이나 이런 부분에서 크게 관심이 이제 없었던 건지 관리를 잘 못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일본으로 이 기술이 유출이 되죠. 그리고 나서 그 기술을 받아들였던 일본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은 생산 국가가 돼버립니다. 일단 넘어가 볼게요. 여기 보면 좀 어려운 단어들이 있어요. 아무튼 명이든 청이든 뭘로 세금을 내라 했다고? 은입니다. 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거 알고 고등학교 가셔야 되는데 단어 중에 하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인두세라는 단어가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죠. 인두세는 사람 머리, 사람 머리에 붙은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자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성인 남자들. 여튼 보시면 여기 은을 매기로 세계 경제는 하나로 묶이게 됐다. 넘어갈게요. 고등학교 가셔서 더 심화적인 거 배우시면 되고 명말 새로운 학문들 등장해요. 특히 성리학의 경우에는 아까 계속 말씀드렸는데 어렵다. 너무 어려워요. 진짜 물론 이제 고차원적이고 좋긴 합니다만 현실 사회에서 말만 어렵고 진짜 제대로 쓰려고 하면 이게 말장난이지 이게 크게 도움이 안 돼서 비난을 받기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성리학을 비판하면서 등장했던 게 양명학입니다. 양명학은 왕양명 해서 이제 이름 붙인 거거든요. 이 주장했던 사람이 왕양명이었어. 왕양명이 주장했던 양명학이 등장하는데 양명학은 지행합의를 강조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지, 알아, 행동. 알고 행동하는 건 하나다. 합쳐서 하나다. 그러니까 알면 행동을 해라 그런 뜻이죠. 성리학은 아는 건 엄청 많은데 제대로 행동을 하지 않고 말장난만 하고 있으니 현실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면서 이제 성리학을 까대기 하면서 등장한 게 양명학이죠. 그리고 그래서 성리학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중국 사람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중화 그리고 이민족 그러지 않은 것들을 구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송나라 때 주희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송나라 때 여러분 이미 배웠지만 여진족이 이제 밀고 내려오고 거란하고는 엄청 사이가 그랬습니다만 결국에는 여진한테 밀려서 남송으로 내려가게 되잖아요. 이 엄청난 자존심이 스크래치가 장난 아니겠죠. 중국 사람 입장에서는 이민족이라고 무시했던 이제 여진족한테 밀려서 아래로 도망까지 가고 있으니 그래서 당연히 성리학 안에서는 주인이 되는 주된 중국과 그 바깥 세상을 이제 차별을 해요. 그리고 우리 중화가 가장 세고 높다. 이렇게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학문 안에서는 자꾸 자기들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현실 도피처럼. 그러다 보니까 성리학은 굉장히 차별적이에요. 차별적. 그럼 당연히 양명학의 경우에는 그에 반대해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평등하다. 이거 굉장히 큰 차이죠. 이거는 이 당시에 이제 송나라 이후부터 돈이 있어서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었던 서민 계층들한테는 당연히 평등하다고 이야기하는 양명학이 더 좋아 보이겠죠. 당연히 보시면 여기 보면 서민 교육과 서민 지위 향상에 양명학이 기여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청나라 때 얘기 나오네요. 청나라 때는 문헌은 이제 그런 거, 글이나 책 같은 거죠. 문헌에 근거해서 실증적인 방법, 실제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 학문을 우리가 고증학이라고 합니다. 고증학이 유행하였다.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이 문화적으로 높은 한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만주족이 중국 전통의 문화나 책 같은 거 문화 보존을 위해서 노력해주고 책도 내주고 막 그랬다 했죠. 그런데 만주족을 까거나 무시하거나 이러면은 이제 피바람이 분다 했잖아요. 고증학의 경우에는 과거의 책들을 가져다 놓고 그 곧대로 해석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고증학이 유행을 하게 돼요. 괜히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뭐 얘기했다가 모가지가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옛날 책 이제 해석하는 거에 집착하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는 수호전, 삼국지연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등장해요. 그러니까 서민 소설. 청의 경우에는 홍로몽. 일단 소설을 읽었다. 서민들도 연극도 보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 바로 마테오 리치입니다. 명나라 말에 들어왔던 사람인데 천주실의라는 거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성경 내용을 중국 스타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주실의는 대화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 목수에 비유를 한다거나 질문을 해요. 유학자가 질문을 하면 마테오 리치가 답변을 하는 스타일로 이렇게 문답 스타일로 천주교회, 그러니까 크리스트교회 교리를 설명해주는 책입니다. 봐봐, 유교의 가르침에 빗대어서 설명을 했대잖아요. 이 마테오 리치는 아예 그 중국 사람도 옷을 입고 다니고 중국말도 엄청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샬의 경우에는 이제 독일인 선교사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아담샬은 우리나라 그 병자호란 이후에 세자하고 대군이 끌려가죠. 중국 청나라에. 누구였어요? 소현세자 기억하시죠? 소현세자하고 만나서 교류를 했던 사람이 아담샬이에요. 아담샬한테서 서양 문물을 많이 접했다. 소현세자. 밑에 보시면 우리 이거 고려하고 몽골 얘기했을 때도 비슷한 얘기가 있었는데 고려의 몽골이 이제 몽골의 문화가 많이 영향을 미쳤다. 기억하시죠? 그걸 뭐라 그랬지? 그죠? 몽골풍이라 그랬죠. 몽골풍. 근데 반대로 몽골에도 고려 영향이 있었다 했잖아요. 문화 영향. 그걸 뭐라 그랬지? 고려양이라 했죠. 고려양. 똑같아요. 여기 보시면 서로 이제 문화는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서양의 문화도 당연히 명나라 말 뭐 청나라 들어오는데 중국 것들이 서양에 넘어가서 이제 서양 사람들의 문화에 영향을 미쳤던 걸 뭐라고 하냐면 여기 써 있어. 시누아즈리. 그러니까 도자기, 차 마시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상식으로 읽어보시면 되고 넘어갈게요. 일본이네요. 일본의 경우에는 보시면 간단히 할게요, 여러분. 자, 볼게요. 여기 보면 헤이안 시대 말부터 헤이안 시대 저번에 했죠. 국풍. 그죠? 나라 시대, 헤이안 시대 했었잖아요. 근데 당나라가 무너지면서 헤이안은 더 이상 견당사 보내지 않고 자기네 나라 안에서 이제 당나라 문화를 바탕으로 일본의 고유한 문화를 짬뽕시킨 국풍 문화를 했다. 뭐 그 얘기 했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문제는 혼란이 찾아오죠. 혼란이 찾아오면 자기 재산을 지켜야 하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무라이가 이제 등장합니다. 그래서 헤이안 말기부터 등장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점점 얘네들이 이제 독립을 하게 되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각 지방 세력의 지지를 얻어서 권력을 잡은 그리고 통일한 사람이 미나모토 요리토모입니다. 어떤 책은 미나모토 노 요리토모라고 여기 가운데 노가 들어가기도 해요. 괜찮아요.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미나모토 노 요리토모가 이제 정리하고 동네를 정리해가지고 최초의 무사들이 정권을 잡은 거 이거를 무슨 막부라 한다고? 가마쿠라 막부라합니다. 천황은 있긴 있는데 하는 일은 없어. 그래서 형식적인 지위만 유지합니다. 이 가마쿠라 막부가 이제 무너지고 새로 등장한 막부를 무로마치 막부라고 해요. 다 이제 지역 이름이거든요. 근데 무로마치 막부라는 거는 일단은 사실은 천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쟁을 하면 전쟁 나간 곳에 이제 전투하는 곳에 가서 진두 지휘하는 장군이 이제 천막을 딱 칠 거 아니에요? 그걸 막부라고 해요. 근데 얘네들이 원래 사무라이기 때문에
예, 그들이 거주하거나 그들이 있는 곳, 이게 중요한 결정하는 곳, 그거를 그냥 막부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정권도 자체도 막부를 붙여줍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정리를 했는데 결국에는 혼란기에 접어들어요. 이 혼란기에 접어든 이유는 이 당시에 이제 가장 높은 사람을 쇼군이라고 하죠. 근데 쇼군이 아들을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남동생, 자기 동생한테 다음 쇼군 넘겨줄게 하고 약속을 했는데 아들이 태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 아들 세력과 동생 세력이 대판 붙게 되겠죠. 그 이후부터는 나라가 엄청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전국시대, 전쟁 많이 하는 전국시대가 100년 동안, 와우, 난리였겠네요. 이 전국시대를 수습했던 게 우리가 다 아는 그 유명한 누구?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미 한국사 할 때 나왔죠. 뭘 일으켰다고? 그렇지, 임진왜란. 임진왜란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 이 사람, 도요토미 히데요시 요 그림도 진짜 자주 나옵니다. 자기 원래 몸보다 옷을 상당히 이렇게 거대하고 크게 과하게 오버핏으로 입었네요. 그죠? 자, 보시면 결국에는 전쟁에서는 얻은 거 없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고 일본은 물러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제가 임진왜란 할 때도 진짜 설명했는데 똑같이 또 나와요. 보시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정권은 무너졌죠. 일본에서는. 그리고 우리 도와준다고 왔던 명나라도 안 그래도 상황이 안 좋은데 전쟁에 참여해서 더 안 좋아지죠. 명예 국력은 쇠약해지고 여진족 계속 나오는 사람이죠. 후금을 세우고 이후로 나라 이름 청으로 바꾸기까지 하잖아요. 여진족은 계속 무럭무럭 성장하게 됩니다. 자, 쭉 가볼게요. 자료 톡토 이것도 한번 볼까요? 여는 뭐냐면 고려예요. 고려가 려가 앞에 오니까 여가 됐겠죠? 이거 원 우리가 아는 원 맞습니다. 몽골의 원나라. 보시면 고려하고 원나라 몽골이 일본을 쳐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고려 내에서 배도 만들고 고려 내에서 군사에 필요한 물자도 돼가지고 고려 땅에서 한마디로 출발하는 거죠. 일본으로. 근데 그 당시에 일본은 어떤 시기였냐면 가마쿠라 막부 시기였거든요. 가마쿠라 막부 시기였는데 전쟁 사실 이 전 세계를 제패했던 몽골이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근데 결사항전을 선언은 했는데 이제 이들도 이제 무사계급이니까 싸워 보려고 했겠지만 딱히 뭐 뾰족한 수는 없었습니다. 일단 와봐야 하는 거지. 근데 두 차례에 걸쳐서 보냈는데 문제는 폭풍우가 엄청 세게 와요. 그래서 제대로 싸우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바람 불어가지고 전쟁을 쉽게 끝냈으니까 얼마나 이게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신의 바람, 가미카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일본은 신의 나라다. 옛날부터 그런 소리 맨날 했거든요. 신국이다. 근데 이제 진짜로 신이 도와줬다. 이렇게 이제 에바를 하게 되는 거죠. 보시면 신의 바람, 가미카제. 이 단어는 또 나옵니다. 언제 또 나오죠, 여러분? 되게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2차 세계대전. 그죠?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전쟁에서 질 게 너무나 이제 빤히 보이는 상황. 일본도 알아요. 전쟁 질 거라는 거. 그러면 이제 갈 수 있는 마지막 단계까지 가는 거죠. 바로 자살특공대. 그래서 연합국 일본의 반대편이었던 연합국의 중요한 군사 기지 이런 데다가 비행기를 가서 이제 박아버리는 거죠. 박아서 피해를 입히고 자살하는 거. 그거를 가미카제 특공대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나쁘죠.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이제 가미카제 특공대에 일부러 이제 조선인들을 쓰기도 하고 그랬어요. 홍보하려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도막부 중요하죠. 에도막부 엄청 중요합니다. 에도는 지금의 도쿄,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수도인 도쿄가 에도예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그 당시 누구한테 부탁을 하느냐? 도쿠가와 이에야스한테 자신의 아들을 부탁을 하게 되거든요. 도쿠가와 이에야스. 근데 심지어 자기 딸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 딸하고 결혼도 시켜요. 근데 당연히 배신하고 자기가 최고가 되는 에도 막부를 엽니다. 네, 쉽게 말하면 에도 막부를 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임진왜란에 참여한 사람이 아니에요. 임진왜란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왕이었던 우리의 조선의 광해군한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전쟁 참여 안 했어. 나는 안 하고 싶었어. 난 안 했다니까. 이러면서 다시 국교, 다시 친구하자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에도막부가. 자, 넘어가 볼게요. 에도막부.
에도막부는 중앙 여기 보면 좀 단어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이 질문으로 나와야 하는 게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봉건제. 우리가 아는 봉건제는 지방으로 힘이 분산된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중앙 집권적 봉건제? 교과서가 틀렸나? 이런 생각이 딱 들어야 된다고. 근데 일본은 특이하게도 땅을 나누어 주는 봉건제긴 한데 특이하게도 중앙 집권적 봉건제를 합니다.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했냐? 에도 막부는 굉장히 머리를 잘 씁니다. 그래서 에도가 이제 수도잖아요. 그러면 수도 일본 땅이 길잖아요. 각 땅을 자기가 이제 다이묘들을 각 지역에서 제일 센 애들이 다이묘예요. 다이묘들한테 나눠줘요. 나눠주는데 그럼 각각 그 지역 가서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간이 점점 지나면 약간 독립 세력처럼 커지고 중앙 정부 말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상킹코다이라고 하는데 이거 몰라도 돼요. 일단 에도에다가 다이묘의 가족들을 인질로 잡아놔요. 인질로 잡아놓고 경련제로 한 2년에 한 번 정도, 1, 2년에 한 번 정도 경련제로 자신의 원래 받은 땅에서 당연히 에도로 와야 되는 거예요. 에도로 와서 인사하고 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당시에는 뭐 기차가 있기를 해, 비행기가 있기를 해. 이거 이동하는 게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요. 돈을 엄청 길에다가 한마디로 다 써야 됩니다. 길에다가 돈을 펑펑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이묘들이 나중에는 이제 재정적인 압박 때문에 미쳐버리려 그럽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중앙에서 모든 걸 관리했던 중앙 집권적인 봉건제를 쓰죠. 그리고 이거 마찬가지예요. 송원 명청 다 이제 경제력이 좋아지고 농업 생산력이 좋아지면 서민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향유하잖아요. 똑같아요. 보시면 에도 시대에도 농업 생산력이 향상되고 그럼 당연히 그 다음 뭐겠어? 상업, 그죠? 그 다음 수공업, 보면 문화에서 보시면 여기 보면 조닌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조닌은 뭐냐? 오른쪽에 에도 시대에 성장했던 상인, 부유한 상인들, 수공업자들을 조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돈이 있으니까 문화가 생기는 거죠. 자신들의 문화를 향유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부키, 그 얼굴 하얗게 하는 거, 가부키. 우키요에는 색깔이 엄청 화려한 판화예요, 판화. 굉장히 화려한. 조닌 문화도 중요한 단어예요. 넘어가 볼게요. 전국시대에는 서양 문물이 들어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조총이죠. 이 조총이 전국시대에 들어와가지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 일으켰을 때 우리나라 침략했을 때 막 썼죠. 그래서 우리가 조총에 많이 당했어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도 우리는 조총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있기는 있었는데 조총을 크게 쓸 생각을 하지 않았고 우리는 화포가 아주 좋았어요. 화포. 그러니까 배에서 멀리 있는 다른 배에다가 포 날리는 거는 그때도 우리는 아주 잘했습니다. 보세요. 그리고 에도 시대에는 크리스트교,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서양 애들하고 일본하고 교류를 하니까 서양 사람들이 자꾸 선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근데 네덜란드는 보시면 네덜란드 있죠. 네덜란드는 선교보다는 장사에 더 관심을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중국하고 네덜란드를 이제 나가사키라는 곳에서 개방해서 무역을 합니다. 그리고 네덜란드를 통해서 서양 세력들의 움직임을 다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조선에는 에도막부 이후에 조선하고 국교 맺고 뭐 보냈지? 통신사 기억나시죠? 이거 한국사 할 때 나왔었죠? 그죠? 밑에 문제 풀어볼까요? 홍무제 하면은 명나라 만든 사람 누구예요? 그죠? 누구야? 누구? 그죠? 주원장. 제상제를 폐지하고 지가 최고죠. 맞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명은 육유를 반포하고 치안을 유지했죠. 맞죠? 맞아요? 육유를 반포해서 육유는 치안 유지에 도움이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X. 자기들끼리 치안 유지하고 조세 징수하고 니네들끼리 좀 알아서 잘해봐라. 관리에 수탈도 안 받고 참 좋지 않니? 유교가 아니고 뭐였어요? 이갑제였죠. 이갑제. 정화의 항해, 그러니까 명나라의 영락제 때 얘기하는 거네요. 그죠? 조공국이 늘었다. 맞습니다. 동그라미.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청이했던 강압책은 강, 회유책은 회라고 쓰세요. 변발과 호복은 만주족의 것을 한족한테 강요하는 거니까 강. 맞죠? 유교 정치 이념은 한족의 것인데 갖다 쓴 거니까 꼬시는 거죠. 회. 중요 관직의 만주족과 한족을 같이 쓰는 거 이거 뭐라 그랬지?
만주족의 만, 한족의 한. 만, 한, 나란히 병, 같이 쓴다 용, 만한 병용제. 만주족과 한족을 같이 나란히 쓰는 제도.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회유책이지. 회유책. 그죠? 자, 3번 갈게요. 명청 때 양쯔강, 그 양쯔강은 다른 말로 요즘 뭐라 한다 했죠? 창장강이라고 한다 그랬죠? 창장강, 긴 강 이란 뜻이에요. 창장강 하류 지역에 면화, 차 이런 거는 내가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팔려고 하는 거. 한마디로 상품이죠. 뭐라고? 상품. 이건 똑같아요. 이제 그 어떤 시대든 농업이 잘 됐어. 그럼 상업 발전하고. 자, 유럽 상인과 이슬람 상인은 명청의 제일 좋은 뭐, 그죠? 가장 유명한 거 비단이죠. 그 조공국들이 있잖아요. 중국에 가서 인사하고 조공국들이 인사를 가면 중국이 선물로 줘요. 선물을 회사품이라는데 선물로 비단을 많이 줬거든요. 근데 조공국들이 막 가서 일부러 인사합니다. 막 오지 말라 해도 가요. 더 많이 가요. 가면은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체면이 있으니까 선물을 줘요. 그럼 비단을 많이 주겠죠? 그러면 이 비단들을 들고 가서 자기들이 소유하고 자기들이 소비하는 게 아니고 이제 유럽 가서 팔아버립니다. 유럽 그쪽으로 가서 많이 팔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비단이 아주 인기가 많았습니다. 넘어가 보고 그다음 또 뭐 있지? 그죠? 도자기. 차 너무 중요하죠. 차. 여러분 3학년 되면 배우는데 이 차 때문에 이제 차가 시작이 돼서 전쟁이 나기도 하죠. 아편 전쟁. 3학년 가서 배우시면 되고. 자, 명나라 보세요. 명나라. 성리학이 이제 현실적인 이유는 얘기는 안 하고 계속 뜬구름 잡는 어려운 소리만 하니까 현실적인 이제 이야기를 해야 돼. 알면 행동해. 지행합일. 인간은 평등해. 뭐였지? 그죠? 양명학이었죠. 여러분 외우기 쉬우라고 가운데 이 명자도 딱 들어가 있잖아요.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중요해요. 청나라는 뭐? 그죠? 고증학. 하도 만주족 심기를 거슬리면 모가지가 날아가니까 옛날 책을 보고 파는 거죠. 옛날 책을 보고 파는 거. 그 고대 문헌에 집착해가지고 실증적으로 증거 들이미는 거. 에도 시대. 도쿠가와 이에야스 에도 시대. 조민 문화. 조닌. 에도 시대에 도시를 무대로 성장했던 돈 많은 상인, 수공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돈이 많으니까 문화를 즐기게 되죠. 우리가 아는 가부키가 그런 거라 그랬죠. 그죠? 좀 할만합니까? 한 장 넘겨볼까요? 이것도 약간 상식이야. 무사들 우리가 아는 사무라이하고 조닌 문화는 스타일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무사들은 굉장히 절제하고 소박해요. 이 보세요. 절제, 용기를 중시해서 소박했대요. 여기 보시면 다도 같은 거죠. 일본이 다도 유명하잖아요. 섬세한 정원 가꾸기. 일본의 정원의 특징은 조그맣게 만들어서 건물 안으로 다 이제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우리나라의 정원의 경우에는 자연물을 굳이 끌어들여서 방 안에다 집 안에다가 넣지 않잖아요. 대신 액자처럼 이제 방 안에서 보면은 액자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자연을 그대로 즐기는 걸 이제 좋아하고 일본의 경우에는 그걸 다 작게 다 미니어처로 만들어서 집 안으로 끌어들여서 이제 정원 안으로 다 꾸며놓죠. 그리고 밑에 보세요. 조닌 돈 많네. 부를 축적하고 사회적 영향력도 있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중심 세력이 떠오르게 되죠. 가부키, 우키요에. 가부키는 이렇게 이제 연극 같은 거예요. 연극. 그리고 오른쪽 보세요. 우키요에. 우키요에는 덧없는 속세라는 뜻이래요. 보시면 에도 시대에 발달한 통속화, 그림, 이제 판화예요. 판화인데 색깔을 넣어서 굉장히 화려합니다. 여기 보세요. 색깔 있죠. 이제 이 우키요에가 중국에서 우키요에가 일본에서 이제 유럽 쪽으로 나가는 상품들에 이제 끼어가지고 같이 나가요. 그래서 유럽 쪽에 고흐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합니다. 일단 오늘 일본 문화까지 했고 그 285페이지에 있는 이슬람 세계 여기 부분은 이 학습터에 있는 학습 수업 내용을 활용해서 그냥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크게 부담 갖지 않고 영상 보시기만 하면 돼요. 알겠죠? 285페이지 이슬람 세계 확대는 선생님이
이 학습터에 있는 영상을 올릴 건데 이 학습터에 있는 영상 활용해서 올린다고 했는데 그 영상을 그냥 보시기만 하면 된다고요. 예,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된다 그 말입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해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